이전 영상에서는 오만전에서 드러났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만전과 비교해 요르단전에서 드러난 나름의 긍정적인 모습과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그 전에 이전 영상을 보고 오기를 추천드린다. 한국 축구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이유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선발 라인업 변화부터 알아보면 황인범이 피벗으로 복귀했고 주민규 대신 손흥민이 최전방을 맡았다. 비교적 라인을 올린 요르단을 상대로 뒷공간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동경을 오른쪽에 배치했고 황희찬은 왼쪽 터치라인을 밟게 해 풀백과 지속적인 1대1을 하길 원했다. 오만전에 드러난 한국의 잠재적 위험 중 첫 번째는 포켓 활용과 교차 움직임에 대한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만전과 마찬가지로 요르단전도 성공과 실패가 공존했고 룰을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 결과가 명확했다. 오만전에서 나왔던 상단 포켓의 잘못된 침투 예시로 해당 장면을 언급했었다. 침투 목적으로 수비 라인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대한 문제였다. 요르단전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다. 해당 장면에서 서령우가 몸을 돌렸을 때 상단 포켓에서 전방 3명이 뒷공간 침투를 위해 뛰고 있다. 손흥민은 정답에 가까운 위치지만 양민혁과 이재성은 뒤늦은 모습이다. 침투 목적이었으면 요르단 수비 라인과 애초부터 가깝게 위치했어야 했다. 수비 라인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뒷공간 침투에 성공할 확률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손흥민과 서령우의 선택도 아쉽다. 양민혁과 이재성의 침투 움직임 때문에 요르단 수비 라인은 빠르게 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라인 사이에 넓은 공간이 발생했다. 이때 손흥민이 내려오는 움직임으로 해당 영역을 활용했다면 더욱더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일종의 교차 움직임이다. 이를 작전판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양민혁과 이재성의 침투 움직임 때문에 요르단 수비 라인 전체가 뒤로 빠르게 물러섰다. 따라서 라인 사이에 넓은 공간이 발생했고 손흥민은 사선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으로 해당 영역을 활용할 수 있었다. 오만전에 나왔던 해당 장면이 이와 유사하다. 손흥민과 주민규가 뒷공간 침투를 통해 수비 라인을 뒤로 미루면 라인 사이에서 이재성이 활용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러지 못했고 서령우의 잘못된 패스로 요르단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즉 오만전과 마찬가지로 요르단전도 상단 포켓의 침투 위치를 개선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선한 장면이 있었다. 바로 이재성이다. 오만전에서 이재성의 상단 포켓 움직임을 지적했었다. 침투 목적도 아니고 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도 아닌데 볼을 달라고 하는 장면 말이다. 하지만 요르단전에서 이재성은 타이밍마다 올바른 포켓 위치를 점유했다. 해당 장면을 보면 권경원이 볼을 쥐고 있다. 이때 요르단 공격수가 압박하고 있다. 권경원은 볼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재성은 빠르게 하단 포켓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갔다. 따라서 이태석을 주시하던 윙어는 이재성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이태석에게 패스할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졌다. 만약 이재성이 하단 포켓이 아닌 상단 포켓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상대 윙어는 이태석을 견제했을 것이고 권경원의 짧은 패스 루트가 없기 때문에 롱볼로 처리했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다음도 이재성이 정확한 포켓 위치를 가져간 장면이다. 권경원이 볼을 쥐고 있을 때 그는 요르단 미드필더와 가깝게 하단 포켓에 위치해 있다. 이는 수비수에게 딜레마를 안겨준다. 이재성을 마크해야 할지 수비 라인에 있어야 할지다. 그는 이재성을 견제하기 위해 전진했으며 따라서 해당 공간을 황희찬이 점유하고 있다. 즉 그가 어느 포켓 영역에 있는지에 따라 수비라인 균열을 만들고 다른 아군이 해당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만전과 비교했을 때 이재성 확실히 의도에 따라 상단과 하단 어느 포켓에 위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다음은 교차 움직임이다. 오만전에서 손흥민은 다른 선수의 미끼 플레이 없이 혼자 침투하다가 제어당한 장면을 지적했었다. 이번 요르단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실패한 예시를 보자. 조유민은 비교적 압박이 덜한 상태에서 뒷공간 패스를 찔렀다. 해당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손흥민 주위에 아무도 없다. 즉 다른 공격수가 수비수를 끌어당겨 해당 공간을 침투하는 것이 아닌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침투한 것이다. 이는 수비수 입장에서 매우 수비하기 쉽다.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예시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혀 교차 움직임 없이 본인의 속도만을 이용해 뒷공간을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여기서 손흥민의 침투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무작정 공간을 향해 침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크맨 등 뒤를 이용했다. 만약 일반적인 경로로 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패스하는 선수의 난이도는 비교적 쉽지만 볼을 받는 선수는 시야가 닫힌 채로 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측면으로 고립되기 쉽고 몸을 상대 진영으로 열기 힘들다. 하지만 마크맨 등 뒤로 침투하면 무엇이 좋을까? 한 명을 더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패스하는 선수의 난이도는 어렵지만 시야가 열린 채로 볼을 받을 수 있고 골문으로 직선 침투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마크맨을 끌어당길 수 있어 아군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침투 예시를 보자. 조유민이 뒷공간 패스를 통해 손흥민 침투를 지원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손흥민은 매우 불리한 형태다. 시야가 닫혀있고 측면으로 고립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르단은 수비하기 쉬워졌고 스로인을 얻었다. 손흥민이 일반적인 침투만 활용했다면 계속 이런 구도가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마크맨 등 뒤를 이용한 침투도 활용했다. 그는 해당 방향이 아닌 마크맨 등 뒤로 침투하고 있다. 패스 난이도는 어렵지만 성공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침투보다 구도가 더 유리하다. 직선 침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로 골문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었다. 물론 터치 실수로 기회가 무산됐지만 말이다. 해당 장면도 마찬가지다. 이태석이 볼을 쥘 때 손흥민은 해당 방향이 아닌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마크맨 등 뒤로 침투하고 있다. 박스 내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침투에 성공했고 공격을 지속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상단 포켓에서 침투하는 구도는
박용호는 오만전과 같이 개선하지 못했다. 만약 수비 라인을 밀어낸다고 해도 사이 공간을 활용하는 선수가 없었다. 물론 손흥민의 빠른 발과 등뒤 침투로 이를 어느 정도 상쇄했지만 다른 선수를 활용한 교차 움직임을 병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재성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 전개를 돕는 포지셔닝은 오만전에 비해 긍정적인 점이었다. 다음 한국의 잠재적 위험은 피벗 움직임과 조합 문제였다. 오만전에서 보면 박용호가 공을 받을 때 모음 방향과 센터백의 패스 경로를 방해하는 점이 문제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이번 요르단전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해당 장면을 보면 권경원이 볼을 소유할 때 등을 진 채 볼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 시야를 확보한 채 몸을 사선 형태로 위치했다. 또한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볼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이재성에게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곧바로 위치 조정을 했다. 권경원에게 바로 받을 수 있는 각도와 동시에 이재성이 튕겨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말이다. 두 장면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전판으로 나타내면 이렇다. 박용호는 자신이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과 권경원의 전진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선 움직임을 가져갔다. 이때 권경원은 전진 가능했고 이재성은 하단 포켓 움직임을 가져갔다. 즉 박용호의 사선 움직임으로 3개의 패스 경로가 발생한 것이다.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다. 이재성에게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선으로 나와 이태석의 오버래핑을 보조했다. 또한 왼쪽 루트가 막혀있는 것을 알고 오른쪽 큰 전환을 통해 공격 방향을 바꿨다. 또한 측면 선수가 고립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피벗 지역을 벗어나 볼을 받아주는 피난처 역할도 수행했다. 3위 빌드업의 약점은 스토퍼가 볼을 쥐었을 시 피벗은 상대 수비에 묶여있기 쉽고 시야가 닫혀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위치 변화로 이를 타개해야 한다.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 시야가 열린 채 공을 받거나 사선 움직임으로 아군의 패스 각도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표본은 적었지만 요르단전에서 박용호는 이와 같은 피벗 움직임으로 빌드업을 매끄럽게 진행했다. 하지만 그의 약점도 뚜렷했다. 돌아설 때 다음 행동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볼을 뺐을 때 함부로 발을 뻗는 것이다. 그는 종종 성급한 수비로 벗겨져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행동이 실점의 비밀을 제공했다. 만약 홍명보가 박용호를 피벗의 한 축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갈 계획이라면 수비에 대한 문제 해결과 시야가 열린 상태에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구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박용호를 쓸 이유가 없다. 대표팀에는 빌드업 리더를 맡을 수 있는 인원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볼을 덜 만지더라도 볼 수급이 뛰어난 피벗을 보조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는 비판인 대상이 된 박용호를 개선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국의 잠재적 위험은 센터백 빌드업과 수비 구조 문제였다. 오만전 장면을 보면 센터백 빌드업에서 조유민은 자신의 앞 공간을 활용할 수 없을 때는 서령호가 몸을 열지 못했고 자신의 앞 공간을 활용해 상대를 끌어당겼을 때는 서령호가 몸을 상대 진영으로 열 수 있었다. 즉 센터백의 적극적인 전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오만전에 비해 이번 요르단전에서는 양쪽 스토퍼인 조유민과 이태석의 적극적인 빌드업을 통해 후방에 확실한 볼 주기가 되었다. 여기서 그들의 빌드업이 용이했던 이유는 3위 구조 때문이었다. 빌드업 시 서령호를 깊숙이 집어넣고 이태석을 왼쪽 스토퍼처럼 위치시켰다. 심지어 요르단은 5-4의 수비 블록이었기 때문에 양쪽 스토퍼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확보되었다. 즉 피벗이 1대1로 마크된 상황에서 스토퍼 빌드업 능력이 중요했고 그들은 능력을 보여줬다. 이태석의 능력은 손흥민이 마크맨 등 뒤로 침투할 때 찔러준 패스가 대표적이다. 혹은 이재성을 향해 라인 사이를 관통하는 패스도 뛰어났다.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공격 지역 패스 21회, 정확한 긴 패스 64%로 모든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역시 조유민도 뛰어났다. 손흥민에게 연결한 패스나 황희찬이 고립된 1대1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큰 전환 패스가 대표적이다. 그 또한 황인범 다음으로 3위에 모두 랭크되었다. 즉 그들은 피벗이 구조상 막혀있을 때 양쪽 측면에서 빌드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 4-4의 수비 블록 약점은 오만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이었다. 오만전과 같이 측면 경고함이 무너지거나 중원의 넓은 공간을 허용하거나 포켓에 볼이 쉽게 투입되는 장면은 거의 없었다. 물론 수비가 뛰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나마 오만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뜻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홍명보의 대표팀 경기력은 좋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오만전에 비해 나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요소도 있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양한 선수 활용을 통해 조합을 찾아가거나 공격과 수비 시 디테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